국민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안녕하십니까. 2016년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개 신인의 낙선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상관없는 선거구에서의 패배마저 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운 비정한 제1야당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트위터를 통해서 제가 어느 당에서 정치하는 것이 마땅할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 현재 2613분이 고견을 밝혀오셨는데요. 4%는 국민의당에 가서 정치하라. 9%는 빤스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기독자유당으로 가라. 36%는 새누리당으로 가라. 그리고 나머지 다수인 51%는 공복혈당에 입당하라.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공복혈당에 입당해서 21대 총선 준비할까요? 그런데 공복혈당이란 당은 없습니다. 오늘은 만우절이죠. 네, 만우절에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서울 강서병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서울 강서병에 이어서 서울 관악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사이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급류를 타고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한 정호준 국민의당 의원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호준 의원의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부터 야권의 단일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정된 출정식도 연기할 것입니다. 당장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게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주게 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국민의당 후보가 더 확장성이 있다면서 대다수 수도권 여론조사에서 한 자리 숫자 지지율의 3위에 그치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후보직을 양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말입니다. 더민주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역사의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확장성이 있는 국민의당 후보에게 양보하는 게 도리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우리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부산에서 5명 정도는 당선 가능권에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18명인 부산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최대 5명까지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셈인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언론이 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선 전화에 의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응답률이 지독히 낮다라면서 실제 바닥 민심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장인 진경준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2005년에 서울대 동기생으로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넥슨 김정주 대표와 넥슨의 일본 상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이 법조계에서 나왔습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9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서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규태 회장은 총 10가지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야권 단일화를 압박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본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사적인 목표를 위해서 아버지를 팔고 있는 것 아니냐 하더니 사실 부자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가족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문병호 의원이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씨.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맡고 있죠. 그렇죠? 네네. 근데 뭐 국민의당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김홍걸 씨 본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냥 끝내주시는 본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예. 뭐 사적인 목표를 위해서 아버지를 지금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뭐 부자간이라고 해서 부자간이라는 것은 뭐 생물학적으로 가족인 것이죠. 예. 뭐 김홍걸 씨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적인 그 업적이나 정치적인 비전을 계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나서서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뭐 천정배 공동대표를 향해서도 탈당 당시 야권 통합과 연대를 위할까라고 했는데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후보에서 사퇴해서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이에요. 글쎄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가장 사랑한 정치인이 박지원 의원님이나 천정배 대표인데요. 아버지께서 사랑한 정치인을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은 동교동계가 국민의당으로 대부분 와 있기 때문에요. DJ 적통성은 국민의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홍걸 위원장께서 아마 문재인 친문 세력이 총대를 메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안타깝고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버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와 별도로 연일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을 앞둔 야권 연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부산시 의회에서 열린 더민주 부산선거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야권의 총선 승리와 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하기 위해서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가 국민의당 후보 대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정리하는 게 순서라고 밝힌 데 대해 그건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면서 일침을 놓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보다 앞서서 SBS와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죠. 정말 이 국민의당 그 후보들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정말 당선될 수 있는 후보가 제가 보기에 안철수 대표 본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 아닌가요? 자신은 당선되지 못하면서 그러나 다른 야권 후보의 표를 깔아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는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후보들이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는 자신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을 왜 당에서 못하게 막습니까? 가장 바람직하기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당 대 당 차원에서 단일화 연대에 논의해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당과 정의당하고 사이에는 아직도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 대 당 이런 뭐 논의가 어렵다면 지금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또 후보들 간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단일화에 관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라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권이 단합해서 새누리당과 1대1 구도만 만들어진다면 이번에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야권 그 후보들 간의 단일화 또는 연대를 위한 노력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우리 당에서 한 곳은 격차를 인정해서 처음부터 우리 당에 양보를 하고 또 한 곳은 경선을 통해서 정의당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해 나가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개별 차원의 후보 단일화 작업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총선 전망입니다.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선대본부장이 만약 1대1 구도가 된다면 과반수도 넘겨볼 수 있는 정치 지형이라며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심스럽고 또 전제가 달린 전망이지만 더민주를 중심으로 선거 결과를 낙관하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인 대표가 107석을 목표로 하자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120석을 얻지 못한다면 실패라고 단언했는데요. 낙천 의원과 예비 후보를 주축으로 한 더민주의 총선 지원 모임인 더컷 유세단 단장인 정청래 의원이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서 밝혔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목표 의석수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게 107석입니다. 네. 글쎄요, 107석, 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의석수 어떻게 해보십니까? 저는 목표치는 희망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107석을 하겠다는 것은 패배를 자인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험을 보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A 학점을 항상 목표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A 학점은 아마 여소야대 새누리당의 과반 저지가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는 적어도 안철수 의원의 분당 사태 이전에 127, 8석이 저는 희망의 목표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예. 현실적으로 저는 120석 정도를 얻지 못하면 저희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7석은 목표치가 아니라 어떻게 예. 보면 자신감이 없는 이런 낙담의 목표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MBC 해직 기자인 이용마 정치학 박사는
국민TV 투표의 힘에 나와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야당이 13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혀 주목받았습니다. 이용마 박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에 과연 개헌선까지 18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요. 오늘 한번 판세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수도권이 전체 의석이 122석이거든요. 그 중에 그 야당이 한 절반, 60석 정도 얻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이 28석입니다. 이걸 야당이 또 다 얻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가 27석이거든요. 이 중에 뭐 한 13석 정도 얻는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이게 80, 90, 101석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대구, 경북하고 부산, 경남에서 이게 지금 65석이에요. 여기가 지금 호남, 충청, 강원, 제주 합한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맞습니다. 숫자가. 이거 다 합해봐야 66석인데 경상, 남북도 영남을 합하면 65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대구에서 뭐 잘하면 한두 개,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쪽에서도 한 두세 개, 한 5개 정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 5개 얻으면 106석에다가 강원도는 새누리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많고요. 많이 얻으면 야당이 하나 정도. 원주. 원주. 그 다음에 제주에서 한 2석 정도 얻으면 이게 108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야당이 이제 비례대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새누리가 한 35% 얻는다고 보면 야당이 한 65% 되거든요. 그러면은 47석이니까 그 중에 한 25개 정도는 얻는다고 봐야죠. 저 대충 잡더라도.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지금 132석이에요. 그래서 야당 전체를 합하면은 한 130석은 넘게 나올 거다. 그러면 새누리는 이제 170석 정도 되고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지금부터거든요. 지금부터인데 이 여야가 서로 뭐 공천 내용이라든지 뭐 개파 싸움 이걸 통해서 이제 충분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실정을 많이 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근데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야당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런 그 공천 내용을 넘어서서 간다라고 본다면 당장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한 2주일 뒤에 투표를 할 텐데요. 투표를 할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흥분을 이제 가라앉힌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가 일단은 어찌 됐든지 간에 주되게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지금 8년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그 각종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젊은 층들의 어떤 참여 의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비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야당 전체로 보면은 이 130석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을까.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야권연대라는 부분이요. 야권연대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저 강서에 있는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그 당 중앙 방침과 완전히 어긋나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시민단체한테 완전히 맡겼습니다. 단일화 방식도 그쪽에서 알아서 정해주면 내가 다 따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야권연대가 어찌됐든지 간에 일부 지역들에서 이제 나타난다면 수도권에서 이것도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야당에게는 지금 현재 유리한 요소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 하더라도 130석에다가 플러스가 분명히 될 거다. 뭐 야권 연대가 뭐 최대한 된다면 뭐 한 거기에다 20석까지는 더 얹어줄 수도 있겠지만 뭐 다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130석 플러스 알파에서 많이 얻으면 한 14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새누리당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특별히 지금 좋아질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공약으로서 지금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맘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짜 기자들은 가라! 진짜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네, 오늘 피박 퀴즈는 하루 쉽니다. 대신 그 사진은 존영으로 불리고 그의 형상과 영혼은 예수와 다르지 않는 근예 그리스도와의 특별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우절 특집입니다. 각하 어서 오십시오. 막장공천 막장낙천으로 새누리당 이번 총선에서 200석은커녕 또 180석은커녕 과연 과반이나 가능할까, 이런 염려가 나옵니다. 현재 심경 말씀해 주시죠. 요즘 전부 멘붕이라고 그러는데 졸라 멘붕이 되죠. 네, 친이명박계의 핵심인 이재호, 임태희 씨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당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MB가 그럴 줄 알았다라면서 새누리당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시했는데요. MB 마누라도 친이명박계 선거 지원에 나설 모양입니다. MB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그나저나 이른바 사자방 비리, 이를테면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 이제라도 손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 이명박, 이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MB가 또 자서전 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명박 부패 청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그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이명박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B한테 지난 대선 때 많은 도움 받지 않으셨나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졸라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박근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20대 청년들의 투표율이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상당수 청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불행한 환경을 개인의 무능, 개인의 열정 부족, 개인의 불성실로 그동안 봐왔는데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청년들 여당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일자리 공약,
청년들에게 하심이 어떨까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떡하라고 하는 겁니까?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청년들 일자리 문제. 학벌이나 스펙이 하늘의 메시지다 하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서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졸라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금수저는 따로 있으니 흙수저들 까불지 말고 닥쳐라 이 말이군요. 금수저가 못 되는 다수의 청년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최근에 발생한 그 터키 실종 청소년 사건에서 보듯이 청년들이 세계 무대로 졸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청년이 다 어디 갔냐. 저 터키라는 졸라 새롭고 매력적인 시장에 다 갔다고 그래요. 아니 그 실종 청소년 김모군이 IS에 취업하러 갔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중동이라니요. 거기 가면 테러와 납치의 위험을 겪어야 하고 또 거기 갔다 오면 메르스 보균 의심자로 몰리고 그리고 지금이 1970년대, 1980년대인 줄 아십니까? 젖과 꿀이 졸라 흐르는 땅 가나안에 다다를 수 있었듯이 중동이라는 졸라 새롭고 매력적인 시장에 우리 청년들의 진출 기회가 졸라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서 1970년대 중동 붐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토대가 되었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2의 중동 붐이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중동 안 가는 청년들에게 뭐 희망의 메시지는 없어요?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청년들에게 용기가 되는 미래를 보여주는 멘트 한마디라도 좀 해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바로 새누리당의 친박이 텅텅 빌 정도로 정권을 교체해야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것이 아닙니까? 곧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네요. 세월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는 대통령인 저에게 졸라 많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불법 집단 행동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런 국가기관과 사회 안전을 흔드는 불법과 무질서를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서서히 선사를 넘어서 국정원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유가족 여러분께 있습니다. 미수습자분들, 이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양은 또 언제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직 10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세월호 이 유족분들은 포기하기 바랍니다.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죠? 진상규명, 이거 게을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계속 회방, 저지하고 있는데 이래서 어떻게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까? 앞으로 경찰은 세월호 이 유족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상치 못한 도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졸라 철통같이 방비하기 바랍니다. 세월호 가족분들 생계를 다 포기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분들 앞에서 낯을 드실 수 있겠어요? 지난번 국회에 왔을 때 뻔뻔스럽게 쌩까고 지나가셨죠? 이제 세월호 이 유족분들은 항상 졸라 배가 고파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거는 졸라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 영리를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월호 사고로 그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세월호 같은 참사 재발 방지 대책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안전 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신박 그분들이 졸라 우대를 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아니지, 뭐 하시는 겁니까? 장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책, 조치, 립 서비스라도 하세요. 그리고 값싼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하시라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대한민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인 저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대책이 없는 분입니다. 노답인 분입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야권 단일화 이 문제 놓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페이스북 관리자가 새누리당은 안철수를 응원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이 파문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엊그제 안철수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 거기 나가서 당대당 연대는 없다, 기존의 그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 말이 있었고요. 예. 그런 부분이 뉴스에 이제 보도가 됐고, 그래서 JTBC에서 노원병에서도 정면 돌파하겠다,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어제죠. 그 새누리당 그 페이스북 관리자가 당의 공식 계정에 이 JTBC의 그 기사를 링크를 걸고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철수 당대당 연대 불가 강조, 노원병서도 정면 돌파. 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링크를 딱 걸고 예. 이런 피드문을 적은 거죠.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응원합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렇게 적으니까 어쨌든 단일화 국면에 새누리당이 지금 개입을 하고 갈라치기, 이간질, 이간계를 쓰고 있는 그런 노골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안철수 대표에게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철수 대표는 어찌 보면 엊그제 또 그 노회찬 정의당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이 지금 3당을 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야권 연대를 거부를 하고 3당을 하겠다면 그건 여권 연대에 봉사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아주 적극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확인되는 그런 비판이 확인되는 그 새누리당의 이제 행태였죠. 그래가지고 국민의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화들짝 놀라서 어제 이런 이제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 먼저 어부지리를 노리는 새누리당의 저급하고 치졸한 선거 전략이다. 유신 시대에나 통용되던 야당 분열의 나쁜 정치 공작에 불과한 이런 작태는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층의 반감만 불러일으켜 이탈표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즉각 페이스북에 그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촉구를 했는데요. 저는 갑자기 지난 96년 총선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15대 총선이었죠. 그때 이 꼬마 민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원혜영, 재정구 이런 분들이 있었던 꼬마 민주당, 박계동 씨도 있었죠. 박계동 씨가 그 노태우 비자금을 들춰냈었고요. 자, 여기에 맞서서 또 다른 야당 새정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여기서 이 총선 내내 그 꼬마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당시 한나라당 전신이죠. 신한국당의 이중대다. 이런 논란을 폈단 말이죠. 이중대. 그래서 이 꼬마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박계동 씨도 떨어졌고요. 당시 신기남 후보한테 말이죠. 노무현 후보도 떨어졌죠, 그때 종로에서.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 종로에서 말입니다. 예, 이 파문이 어찌 보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말하자면 야권 내부에서 저당을 밀어줬을 때 과연 저당에게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에게 이익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스캔들로 비화된다면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시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 연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줬다는 점에서 이렇게 가벼운 해프닝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조언을 제가 하고 싶네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대표를 응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도 있군요. 네, 안철수 대표를 응원하면.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 안철수 대표를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노원병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한테 훨씬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야권 단일화도 맞고 안철수 대표의 낙선까지도 염두에 둔 고도의 드립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선거 유세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나 이것도 사실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대목입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는 오래전부터 친노 패권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국면에서는 전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굳이 유죄를 할 거면 부산 정도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의 얼굴을 드러내면 호남에서 여전히 그 문재인 당 친노 패권주의가 남아있다는 의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단 자제해야 한다는 게 김종인 대표의 생각인데 어제 그 덧컷 유세단장이죠. 정청래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김종인 원톱 체제로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그런 김종인 대표로 상징되는 보수의 아이콘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상 선대위에서 지금 컷오프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덧컷 유세단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는 전국적인 인물이고 문 전 대표가 움직이면 언론도 다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내 자원을 다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선거 유세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 스스로 원톱으로 가겠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런저런 다 올렸는데 그냥 나 혼자 하지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거 전 초반에는 107석이 목표치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내심 그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목표치 이상을 달성했으니 총선 이후에도 나의 주도권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이 논리를 펴려는 그런 뜻에서 김종인 대표가 107석 상당히 엄살을 부리면서 목표치를 낮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계산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목표를 제시할 때 그 목표를 낮게 제시를 하고 거기서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생색을 내고 성과를 냈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대표는 누누이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제3당 노선은 망할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김종인 대표의 말이라면 국민의당은 이번에 상당한 그 괴멸적인 타격, 지금 갖고 있는 21석의
상당히 미달되는 의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사적으로 그 얻을 수 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인 거고요. 그러면 107석이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기대치를 낮춰서 나중에 그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어찌 보면 장치인 것이지 그걸 정말로 실질적인 그 목표라고 내심으로 그렇게 설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지금 밖에서 드러나고 있는 야당 그 단일화 안 하면은 괴멸적 패배를 한다. 이런 설과는 달리 김종인 대표 스스로는 낙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생각도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압력을 가하고 단일화를 통해서 최대의 의석을 이제 얻으려고 할 것이고요. 물론 단일화가 제대로 안 되고 김종인 대표의 계산과는 달리 국민의당이 정말 많이 힘을 얻고 더불어민주당 표를 많이 잠식을 해서 새누리당에 더 많은 의석을 주게 된다면 뭐 김종인 대표가 생각했던 뭐 120석, 130석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목표에 미달할 수도 있는 거죠. 이철이 전략기획본부장도 130석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단일화될 것이다라고 더민주 지도부는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군요. 지금 어제 정청래 의원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107석이 너무 낮게 제시된 거 아니냐 목표치로. 그리고 안철수 의원 탈당 이전의 의석인 127석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그 정도는 해야 목표치를 달성했고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옥새 파동을 스스로 패러디를 했다고요?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옥새 소동을 패러디한 홍보 동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은 이제 총선 액션 활극이라고 해서요. 김무성 대표가 웃으면서 이제 등장을 해서 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원유철 원내대표는 도장 찾아 산만리를 떠나고 근데 도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고 그렇게 그 콘티가 흘러가고 그렇게 또 얼굴 붉히던 김무성, 원유철, 서청원, 이인재, 김을동 이런 최고위원들이 손에 손잡고 같이 뜁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그 치부를 셀프 디스하면서 어떤 총선용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건 그 조동원 홍보본부장의 그 작품이라고 하고요. 그 처음에 김무성 대표는 이걸 받아보고서 너무 희화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했는데 관훈 토론 이후에 오케이 가자 이렇게 해서 엊그제 공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예요 이게 무슨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여기서 뭐를 보냐면 정말 무서운 게 지금 표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 셀프 디스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국민들 앞에서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것마저도 결국에는 화합하는 모습으로 승화하는 모습 이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로 총선 앞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총선 승리를 위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친박이나 비박이나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가슴속에선 칼이 있더라도 바깥으로는 아주 화합하고 웃을 수 있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준다는 게 저는 정말 새누리당의 힘이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자기 지지자들에게 호소가 될 만한 내용입니까? 저는 물론 이런 파격적인 그 치부를 그 하나의 어떤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은 뭐 새누리당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소화해 줘야 하는 지지층들 여권의 분열로 실망해하는 전통적인 지지층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느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실소를 금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그 상처가 아물고
그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 씨도 거기다 집어넣지요, 뭐 기왕 할 거면은. 이재만 씨 또 방금 전에 보니까 그 단독 뭐 이재만 그 유승민 유세차 지나가자 뭐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우리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단독 기사다. 예, 엽기적인 동네입니다. 예, 김태규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정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4월 1일입니다. 이원배 민중의 소리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서 특별한 그 진단을 해주신다고요. 예.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네. 최경환 의원의 그 경제적인 사상을 좀 해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헌정 최경환인 건데요. 제가 좀 우리나라 그 국민분들께 조금 아쉬운 게 어떤 점이 있냐면 너무 한국이 낳은 위인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조금 덜 먹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뭐 성적은 굉장히 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지만 어쨌든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고 경제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경제 쪽에서 부비적거리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위대한 경제학자 최경환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밀턴 프리드만이 있고 유럽의 하이에크가 있다면 저는 한국에는 최경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최경환 경제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는데 정말 훌륭한 발상의 전환인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예. 전관예우를 활용해서 진박 후보 지역구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정말 참신한 경제적 사고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김용민 PD님 혹시 제가 알기로 용인에서 사시는 걸로 아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왔던 그 지역구가 바로 혜택을, 저희 동네입니다. 예. 혜택을 받으시는 지역구신 거군요. 저희는 지금 피폭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저는 고작 성남 시민밖에 안 돼서 포퓰리즘 하시는 시장님 밑에서 굉장히 보통을 갖고 있는데 이제 부럽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이 부총리 시절에요. 우리나라에서 생겼던 현상들이 이제 국가 부채가 135조 원 정도가 늘었죠.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가 600조 원이 됐고요. 기준금리가 1.5% 사상 최저금리입니다. 이 말은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예.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좋게 하겠다는 건데 돈을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고 금리는 이렇게 사상 최저 상태로 몰아서 돈을 풀었는데도 이렇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모세의 기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라도 나야 됩니다. 이게 좋은 효과든 안 좋은 효과든요. 예를 들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정책, 통화정책 동시에 쏟아부으면서 이제 경제가 좀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금리를 올리네 마네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유럽 같은 경우는 별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금융위기 이후에 2차 위기가 닥치면서 유럽 남부 지역은 거의 부도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그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양쪽 하나 돈을 쏟아부으면서 부도를 막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아베노믹스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아베노믹스가 처음 실시가 됐을 때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반짝 늘고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경환 의원이 1년 반 동안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펼쳤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일어났었던 변화가 뭐냐면 내 집을 가진 사람들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경제정책이거든요. 예. 제가 저희 브리핑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집의 보유층을 늘리는 것은 보수정부의 굉장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강남권 개발을 했죠. 그리고 전두환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들고 나왔고요.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수도권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집을 소유한 사람을 늘려라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을 한 채 가졌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스스로가 중산층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산층은 모든 투표에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 중산층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착각을 하는 집을 새로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 쪽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돼야 집값이 덜 떨어질 것 같다, 혹은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OECD 국가들 중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무지하게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제 반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따져보면 OECD 최하위권에 내려와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주택이라는 것을 주거 공간으로서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산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싶어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DJ 정부가 주택을 좀 주거 공간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서민임대주택을 굉장히 확대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는데 그거 하면서 지지율이 푹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민임대주택 늘리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야, 그런 거 지으면 내 집값 떨어지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보가 집권을 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한 이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빚에 얽매이면서까지 자기 집을 소유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든든하게 보수를 지탱해줄 지지층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한번 저희 청취자분 중에 이번에 최근에 집을 사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보수 쪽에서 이렇게 협박을 한다면, 야, 진보 찍으면 니네 그 집값 떨어져. 이렇게 협박을 하면 굉장한 공포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해내신 거죠. 예.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은요, 그 유명한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다 명언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죠. 예. 이분이 사실은 그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학문의 범주에 처음 넣어주신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1885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부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교수로 취임을 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연설이 저희 이제 경제학에서 미비적거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하나의 교본 같은 거거든요. 전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놓쳐서는 안 되는 예. 위대한 경제학 아버지의 말씀 같은 건데요. 예.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져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차가운 머리로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하지만 그 냉정하게만 계산을 하면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놓칠 수 있으니 가슴만은 따뜻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이 말은 그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경제학자들 마음에 가장 중요한 목표, 의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제학이 기사도 정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알프레드 마샬의 명언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우리 최경환 의원도 명언을 하나 가지고 있으시죠. 우리 예.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100년 정도 저는 남을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때려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경제학자 최경환 의원의 예. 만우절을 맞아서 예. 이 방송을 최경환 의원께 바치고 싶습니다. 너무나 그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이 모세의 기적 이후 환의 기적, 예. 네. 대전원의 세기를 연 위대한 세기의 경제학자 네. 최경환 의원. 네. 최경환 의원을 만우절을 맞아 한번 해부해봤고요.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이슈는 그 만우절이 아닌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예. 그 어제 사실은 그 김용민 PD님께서 그 만우절을 맞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최경환 헌정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큰 팟캐스트 김용민의 브리핑에 올해부터 이제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별 말씀을 3개월 드십니다. 동안, 진짜로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방송한 것, 준비한 것 중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 최경환 헌정. 두 번째 뉴스는요, 예. 롯데리아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책 소개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이 책은 제가 또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책 출판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 예. 책 저자는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번역자 분께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고 예. 전혀 어떤 부탁도 없었고 제가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예. 또 하필이면 이 책 안에 롯데 이야기가 나와서 흥미롭게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책 제목은 블랙 기업을 쏴라라는 제목입니다. 예.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요, 일본 공산당의 아카하타라는 기관지가 있습니다. 이 기관지가 공식 저자입니다. 제가 평소에 일본을 부러워하는 게 거의 없는데요. 예. 제가 유일하게 부러운 게 일본 공산당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당 이름이 공산당입니다. 예. 이 한국에서는 이 공산당이라는 이름은 금기를 넘어서 찢어 죽일 놈이지 않습니까? 예. 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야 되는 건데 예, 일본에는 예. 진짜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요. 일본 공산당의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그 보수적인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지방 의원도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원래 일본 공산당이 마르크스의 노선하고도 전혀 다르고요.
레닌의 노선도 따르지 않습니다. 예. 마오쩌둥의 노선과도 다르고 카스트로의 노선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데 이 독자적인 노선 아래 그 일본 공산당 당원이 무려 3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진보 정당이 3만 명, 4만 명 이런데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아카하타, 그러니까 적기, 이 아카하타가 한자로 쓰면 붉은 깃발이거든요. 네. 적기라는 이름인데요. 발행 부수가 무려 130만 부입니다. 예. 조중동보다도 많습니다. 이 아카하타가요. 제가 재작년에 그 시이가주오 위원장,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 대표이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한국을 방한하셨을 때 제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영광을 가졌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산당 하면 머리에 뿔 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예. 너무너무 따뜻한 분이고 너무너무 지적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일본 공산당이 일본 민중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배석하신 일본 공산당 관계자분들 모든 분들이 다들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따뜻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품성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일본 공산당의 성공 요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주독립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공산주의 사상과도 단절하고 일본만의 모순에 집착해서 일본만의 공산당을 우리는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50년대에는 그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이 일본 공산당에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스탈린이 간섭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탈린의 간섭 내용이 뭐냐면 폭력투쟁, 무장투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부 공산당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바람에 과격한 무장투쟁의 길을 걷다가 공산당이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공산당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걷는데 8년 동안 내부에서 논쟁과 논쟁을 거듭하다가 1958년 7회 전당대회에서 자주독립의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후에도 뭐 후르시초프나 마오쩌둥의 간섭 시도가 있었는데 일본 공산당은 그런 간섭들을 단호히 배격을 하고 자주독립의 입장에서 자신만의 모델을 개척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일본 공산당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아카하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붉은 깃발이라는 제목이죠. 이 130만 부를 찍는 이 공산당 기간지가 그 일본 민중들의 처절한 삶을 굉장히 열심히 담아내는 이 신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카하타가 2013년 6월부터 13개월 동안 1호판에 매주 블랙 기업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그 르포르타주 기사를 씁니다. 이 블랙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 상태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기업.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가 2013년도 일본 10대 유행어에 오르기도 한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제목이 이제 블랙 기업을 쏴라인데요. 블랙 기업의 현실을 담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야, 이게 참 너무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나라 일인데 야, 진짜 우리나라 일인데 하고 이게 책을 쭉 읽다가 이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이 막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읽다가 어느 내벽에 딱 보니까 롯데리아가 나오더라고요. 롯데리아. 그래서 야, 진짜 이 한국에서도 이 ABM이 없는 기업으로 찍혔는데 롯데가 일본에서도 블랙 기업 리스트에 올라서 참 진짜 제가 그 이 아카하타가 블랙 기업으로 선정한 이 롯데리아로 이 상기를 좀 시켜드리면 작년에 우리 청년 유니언이 2015년 청년 착취 대상이라는 걸 선정을 해서 그 수상식을 열었거든요. 청년 착취 대상의 수상자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진짜 현해탄을 두고 한일 양국에서 아주 생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롯데리아 대목이 이렇습니다. 한 점장 30대 남성인데요. 롯데리아 점장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과도한 매출과 이익 목표를 강요하는 회사 때문에 우울증까지 얻어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뒀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롯데리아는 이 젊은 점장들한테 매년 무조건
작년보다 10% 높은 매출과 이익 목표를 달성하라라고 강요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햄버거 파는 이 점포가 정말로 햄버거가 탁월하게 맛있어지지 않는 한 무슨 수로 이게 매년 10%의 성장을 꾸준히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점장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경비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경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해고하는 거죠. 일본 롯데리아 점포에는 보통 20에서 30명 정도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정직원은 점장을 포함해서 2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점장은 중간 관리자로 취급을 받아서 아무리 잔업을 해도 잔업 수당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얻은 이 점장의 이야기는 한 달에 잔업 시간만 300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 오전 6시에 출근해서 매일 그 이튿날 새벽 1-2시에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업혁명 때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3대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에서 지금 롯데그룹이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익이 10% 늘어야 된다 이렇게 본사가 이 횡포를 부리니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직원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해고를 하죠. 그런데 뭐 해고된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고통도 참 고통인데 그 직원들을 해고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일을 다 점장들이 떠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장들 대부분이 점포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예.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매출이나 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바로 강등, 그리고 지사로 좌천을 당한다고 하니까 예. 이 사람들이 뭐 직접 자기 돈을 내서 음식을 사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뭐 추운 겨울에 목표가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연말 연시에 빙가루 매출을 10% 올려라. 이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빙가루 매출을 올리기가 너무 어렵죠. 이러니까 이 점장들이 예. 이게 그냥 친척들한테 사달라고도 하고 자주 가던 라면집 주인한테도 이거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도 남으면은 가게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자기 돈으로 사서 아르바이트 직원들한테 간식으로 나눠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들의 삶이 정말로 처참한 거죠. 그래서 이걸 취재를 한 아카하타가 롯데리아 본사한테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조사 중입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참나 이 한일 양국에서 예, 언론하다 대고 그냥 노동 착취한 다음에 예. 나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게 예, 한국하고 일본하고 참 똑같은 거죠. 예. 이게 블랙 기업을 싸라라는 책에 보면 이제 롯데리아뿐만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중저가 의류 브랜드죠. 인기를 끌고 있는 유니클로, 또 한국 강남에도 제가 분점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카야 업체 와타미, 또 커피 전문점 카페 벨로체, 이런 회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또 직원들의 위치를 GPS로 감시하는 업체, 또 카메라를 무려 17대나 동원해서 노동조합원들을 감시하는 업체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그런데 이걸 읽다 보면 이게 진짜 이웃나라 일본 이야기로 안 느껴지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이마트가 제가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노조 파괴 공작을 벌이면서 팀 이름이 제초조였거든요. 예. 노조원들을 잡초 취급하는 거죠. 예. 방송에서 역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에 삼성전자 3차 하청 업체에서 유독물질 메틸알코올 다루는 작업장에 보호장구도 없이 우리 청년 노동자들을 내몰아서 우리 꽃다운 20대 청춘들이 실명을 당한 일도 있었고요. 네. 일본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블랙기업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예. 이 책 그 한국어판 서문에 그 아카하타 1호판 편집장 야마모토 토요히코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한국도 청년 고용이 무척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 1월 발표한 2014년 연간 고용 동향에서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실업률이 9%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그러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아무쪼록 이 책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성문을 쓰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수치를 하나 수정을 해드리면 이 토요이코 편집장님께서 조금 오래된 수치를 쓰신 건데요. 예. 2014년 청년 실업률 9%로 15년 만에 최고 맞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 한국 청년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역대 최고 12.5%입니다. 2년 사이에 한국은 청년들에게 더 심한 헬조선이 돼버린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국 청년들의 실업을 걱정해주는 이 일본 공산당의 진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예. 일본에서도 잘 싸워주시기를 바라고, 예,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이미
청년 유니온을 결성을 해서 예. 한국판 블랙 기업인 재벌들의 횡포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이야기겠지만 네, 한일 양국에서 노동자들을 수탈하는 이런 블랙 기업 같은 존재가 지워지는 그날이 함께 왔으면 좋겠고, 그 일을 한일 양국에서 일본에서는 뭐 공산당이 해주시고 한국에서는 우리 민중들과 시민사회들이 직접 나서서 예.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네. 오늘도 고생하신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공직 발탁이며 예산 측정이며 해마다 때마다 대구 경북을 챙겨오셨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런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친유승민계를 지지하는 대구 시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동네 똥강아지 새끼조차 배신한다고 하면 여지없이 경우 없이 애누리 없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다. 유승민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지지하는 모렴치 개허접 똥배짱 대구 시민도 상당한 모양인데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배신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악랄한 배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말정산, 아니 정권말 정산을 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박근혜 동지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모든 정부 강요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구에 사드 기지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탄저균 실험실, 쓰레기 매립지를 유치해서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오롱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망동이었음을 똑똑히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박동지의 사진을 건물 외벽에 거는 신유승민 개호로 승냥이 시발 새끼들에게는 초상권 침해 혐의를 걸어서 최하 무기징역 최고 교수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혁당 사건보다 단 1분이라도 먼저 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은혜를 권리로 하는 놈들은 상대가 정치인이거나 일반 국민이거나 누구라도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저주의 불벼락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 서울 기온이 23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10도나 웃돌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20도를 웃돌다가 모레에는 고온 현상이 해소되겠습니다. 또 내일은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모레는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니까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진혁 교수가 새벽 3시에 올린 글 소개합니다. 문재인 의원은 정말 대권에 책임감이 있다면 총선 후에는 김종인 씨 불러오는 일 같은 방식은 그만하고 정상적인 리더십으로 승부하기를 바란다. 그런 방식은 더 이상 가치도 없고 실효도 없을 것이다. 뜻이 있다면 그에 맞는 자신감을 가져야 리더인 것이다. 팬덤이 아니라. 네. 세월호 참사하기 일이 있는 4월의 첫날 뉴스 매거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